네, 안녕하세요. 짬비 형사소송법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강의를 찍어도 이제 3챕터가 다 나오는데 솔직히 형법까지만 하셔도 법학개로는 60점까지는 어떻게 반복을 하시면 어쨌든 기출을 보실 거잖아요. 그럼 반복을 하시면은 점수가 완성될 거고 지금이 6월 22일인데 19년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을까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늦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짬비랑 하셔도 되고 다른 책이랑 하셔도 되고 8월 중순에 시작을 해도 아니 8월 말에 시작을 해도 충분히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1차는 내용은 금방 따라잡죠. 그 절대적인 양이 있기 때문에 또 쉬워요 이게. 뭐 경찰학과나 법학과생들한테 유리하지만 그분들이랑 또 붙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경찰 공무원이랑 붙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컷이 높은 거지. 내용이 어려웠으면은 컷이 막 70점, 60점으로 떨어져야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100점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내용이 쉬운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도 다 딸 수 있고 저도 일반인이 저도 땄고 천천히 준비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예.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에요. 이게 제가 형법보다 더 못하는 설명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여지껏 뭐 잘한 그건 없겠지만 그래도 읽어보면은 이 첨언이랑 그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 자주 나오는 개념은 이게 보기가 쉬워요. 예.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실체법이냐 절차법이냐 뭐 형식법이냐 이런 것 물어보고 공법이냐 사법이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거 물어봐주면 고맙죠. 이제 형사소송법상의 정의 용어 이런 거 처음 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임판사 뉴스에서도 잘 안 나오죠 잘. 그리고 뭐 법정 관할과 재정 관할, 관할의 경합, 제척 기피 회피 뭐 이런 것도 잘 안 나오고 이게 큰 틀을 보자면은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게 형사소송이잖아요. 소송 절차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우리가 형법을 배우면은 처음에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범죄인이 된다 생각하고 가볼게요. 그러면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죠? 그럼 수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수사를 받고 너 사람 죽인 거 확실하네. 감옥 가. 이게 아니잖아요. 감옥을 가기 위한 절차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 형의 몇 년을 살 것인가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내가 진범인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공소제기입니다. 공소제기. 소를 건다, 소송을 건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소가 걸리면은 이제 재판을 받겠죠. 누가 더 잘못하고 무죄인가 아닌가 이런 게 공판이라고 하고 이 공판도 재판인데 1심, 2심, 3심으로 나뉘어요 보통. 그리고 이 재판에서 제가 1심 결과에 승복할 수 있고 안 승복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였지만 뭐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 좀 줄여달라 라면 2심 가는 거고 또 사람을 안 죽였는데 발뺌하려고 죽였는데 발뺌하려고 무죄인 게 좀 보인다 그러면 나 이거 안 받을래 재심 가 이러면 2심 갈 수도 있고 항고나 상소를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1심에서 2심 올라가는 과정을 항고 또는 상소 이렇게 계속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 결정이 났다 그러면은 판사가 형 집행을 설명하겠죠. 너 잘못했네 기수범이구나 너 5년만 살아라 뭐 10년 살아 아니면 선고유예야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형의 확정이 나고 이 형의 결정이 나고 난 후에도 또 다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하면은 너무 멀리 가는 거고 일단 이런 기본 절차가 있다만 알고 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잘 나오는 문제가 이제 형법에서 죄가 돼요.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형사 절차가 잘못되면은 그러니까 형사소송에 따른 소송법 절차를 안 따르면은 처벌할 수 없어요. 단적인 예로 제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인 무기나 이런 것들을 다 집에 숨겨놨어요. 형사분들이 갑자기 3일 뒤에 제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3일 뒤에 저희 집에 문을 엽니다. 똑똑똑 해가지고 열었는데 형사입니다. 예, 무슨 일이시죠? 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은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말 나와서
저 따라서 이제 수사 받으시고 집에 있는 물건 좀 수색할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죠? 영장이죠. 영장. 이 영장이 없으면은 저희 집을 수색할 수 없어요. 수색을 해서 이제 살인 물품이나 이런 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절차를 안 따르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고 이걸로 제 형법 범죄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단 이렇게 영장을 무조건 받아야 되느냐? 또 이게 예외인 사유가 있어요. 뭐 현행범이다. 아니면은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 제가 뭐 해외로 도망갈라 하거나 증거를 불태워서 인멸하려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증거 확보를 위해서 미리 영장 없이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개념도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적용 범위부터 설명을 할게요. 적용 범위는 장소적 범위. 당연히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피고인, 피의자, 국적 상관없이 한국 내라면 한국의 소송법을 따릅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하는 심판은 예. 인적 적용 범위. 한국 영역 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나 예외적 사유가 있습니다. 뭐죠? 이게 뭐 해외 대사관이라든지 또 미군 영토 이런 거 있죠. 불소추 또 대통령이랑 국회의원의 불소추 특권, 불체포 특권. 이게 뭐 불소추 특권은 뭐였죠? 예, 대통령은 국토 전란 이런 거 좀 큰 죄 아니고서는 내란 소유 이런 거 아니고서는 형사소송상 소추되지 않는다. 재임 기간 동안 그런 개념이 있었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이제 그 회가 일어나고 있을 때 국회가 진행 중일 때 동의 없이 다른 국회의원들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끌려가지 않죠. 단 현행범인 경우는 데려가야겠죠. 예. 다 동의하면 또 데려갈 수 있고 이거는 말씀드렸고 이것도 말씀드렸고 뭐 바로 안 떠올라도 돼요. 문제 지문을 말 보거나 제가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그런 게 있었지라고 떠오르시면은 시험 볼 때 지문만 봐도 기억이 날 겁니다. 시간적 적용 범위. 예.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다르게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급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소급표 금지가 안 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죠? 공소시효란 말로 봐야겠죠. 공소시효는 이제 처음부터 이 시효 기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살인을 저질러도 15년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살인을 저지르면은 15년의 시간 동안 검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이제 얘가 15년 동안 잘 도망다녔고 잡힐까봐 좀 두려워하는 그런 게 가벌적 형벌적 요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너 이제부터 이 죄가 없던 걸로 봐줄게. 공소시효 없음 해가지고 이제 아예 처음부터 소를 못 거는 것으로 소급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급표 금지가 아니라 소급이 된다 라는 뜻이므로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형법에서도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사유가 있습니다. 언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넘어갈게요. 또 이제 인형과 규조. 이거 좀 아셔야 돼요. 이게 보면은 쩝쩝하면 안 되는데 인형과 규조에서 실체 진실주의는 형사소송법이고 민사소송법은 형식주의, 형식 절차, 형식적인 이런 게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형사소송법은 죄를 지었으니까 누군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민사소송법은 진짜 재판관이 제3자 입장에서 봐야 되잖아요. 공정하게 민간 대 민간이니까. 형사소송법은 국가 대 민간이잖아요. 왜냐하면 국가가 소송을 거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체 진실주의가 중요한 거고 피고인의 입장을 더 생각하는. 민사소송법은 민간 대 민간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공정해야 되므로 형식적인 절차를 따른다 이런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절차법이니까 당연히 적정 절차와 신속한 재판. 이게 하나씩 설명하자면은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실제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문,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이 직권은 검사가 아니라 법원에 의한 증거조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검사가 이제 수사 단계에서 뭐 신문 그 조사를 쓰잖아요. 쓰면서 증거에 대해서 알아내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게 어쨌든 검사가 판단을 내려도 쓸데가 없어요.
영향을 미치려면은 재판을 가서 재판관 이미지에 느낌을 줘야 되는 거지. 검사가 쓰는 거는 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러한 정보이다라고 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3자 입장에서 그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되는 판사가 내용을 듣고 뭐 피가 있으므로 살인 물건이다 이러면 좀 타당하지 않잖아요. 피해자의 피가 있고 우리가 소송을 건 피고인의 지문이 찍혀 있다 이러면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상황에서 지문이 묻어 있다고 한들 이게 팔면서 지문이 묻은 걸 수도 있고, 또 진짜로 요리를 하다가 묻은 걸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묻은 것도 있잖아요. 이때 법원이 물어보겠죠. 피고 왜 칼에 지문이 묻어 있죠? 뭐 이런 거를 직권에 의한 증거 조사라고 합니다. 증거 법칙, 증거 재판주의. 예, 증거 없이 하면 안 되고 자유심증주의. 이게 판사가 자유심증주의라 해서 자신의 판사의 마음대로 판단을 한다 이 뜻이죠. 임의석 없는 자백은 이제 배제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자백의 보강 원칙, 전문중개 증거능력. 이 개념이 어려운데 저도 잘 느낌을 모르거든요. 설명하기 쉬운 느낌은. 그래서 나중에 또 밑에서 설명 나오니까 그때 알려드릴게요. 상소와 재심제도 이거는 말씀드렸고, 적정 절차 보시면 공정한 재판, 비례성, 피고인 보호, 이 줄끈 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예, 수사 기간에는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수사 기간에도 인정이 된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 신속한 재판의 원칙. 이게 재판이 사실 깁니다. 뭐 1년이 걸리도록 재판이 되는 것도 있죠. 근데 이게 좀 간소화돼야 되는데 너무 빨라서 당하는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죠. 왜냐면 1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일하다가도 뭐 분기고 있고 바쁠 때도 있는데 쉬도 때도 없이 자꾸 와라 출석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1년 단위, 2년 단위로 갈 수 있는 재판이기도 하나 신속한 재판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자, 이거 구문주의와 탄핵주의. 우리나라는 탄핵주의입니다. 예, 규문주의는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열어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없죠. 직권으로 야, 얘 범죄 저질렀네. 수사기관이 바로 법원에 꼰지르겠죠. 얘 범죄 저질렀대 이러면 아 그래? 야 너희 둘 다 일로 와봐. 누가 잘못했니? 뭐 이런 개념이고, 탄핵주의는 검사가 판사님 얘가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소송을 걸래요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알겠죠? 걸래요. 그러니까 법원이 너 와봐 이런 거랑 내가 너한테 갈게 이거 다르죠. 예. 그래서 탄핵주의가 우리 검사가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으로 국가 소추주의, 그러니까 국가에서 소송을 걸죠. 소추주의에 의한 탄핵주의적 소송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추되는 게 불고불리의 원칙. 논하지 않으면 따지지도 말라 해서, 예, 우리나라 원고에게 죄를 따지려면은 검사가 소송 건 사실. 그러니까 가령 제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하기 전에 강간을 저질렀어요. 아주 쓰레기죠. 근데 검사가 소송 걸 때는 살인죄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재판을 갔을 때는 살인죄에 대해서만 재판을 해야 되지 강간죄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강간죄가 없는 건가요? 뭐 끝까지 가면 없는 거고, 법원이 또 직권으로 야 이거 공소가 잘못됐네, 죄 더 있네 이러면서 막 찢어서 다시 해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래 나오면 또 설명할 거예요. 당사자주의. 뭐 읽어보시면 되겠죠. 당사자와 당사자 아닌 걸 나누는데,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밖에 없어요. 알겠죠? 법원은 제3자고 변호인은 보조인입니다. 그래서 혼돈되는 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당사자는 검사, 피고인, 법원이다, 판사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검사, 피고인만 당사자이므로 나머지 두 개는 빼셔야 되고, 또 피고인이 법적 지식이 약하므로 변호인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변호인은 보조인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죠? 직권주의 여기 나오죠. 자, 우리나라는 직권 증거조사 제도. 피고 뭐 사람 죽였어요? 아니면 뭐 그날 뭐 했어요? 이런 거 한다 했죠. 증인 신문제도. 뭐 증인한테도
그 피고인이랑 어떤 관계시죠? 뭐 피고인이 그날 정말 밥을 먹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론 검사나 소송 기관, 그 수사 기관에서도 증인한테 뭐 물어보기도 하죠. 참고인으로 데려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예.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죠. 이걸로 뭐 5개년 문제를 낼 수는 없으니까 맞는 정답으로 내겠죠.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직권주의적 요소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를 당사자주의로 파악하고 있으나 직권주의 요소도 어느 정도 있다. 이것만 알면 되겠어요. 2장으로 가네요. 예, 제가 2장까지 하고 문제를 풀까요? 양이 많은데. 2장까지 하고 풉시다. 2장까지 하고 다음 강의 가서 풀어요. 그게 낫겠다. 자, 소송 주체 나왔죠? 제3자도, 제가 말했죠? 이게 혼돈되는 게 소송의 주체와 당사자랑 다르다고. 당사자는 무조건 2명, 소송의 주체는 3명입니다. 검사, 피고인, 법원. 이 당사자라고 또 써줘야겠다. 이게 잘못 써놨네. 예. 그래서 유의할 게 당사자와 주체의 혼돈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안 보이네? 그럼 써야겠다. 귀찮은데. 한번 더 보시겠죠, 여러분이? 네. 소송 관계인, 예, 뭐 증인, 감정인, 수사기관. 그러니까 소송의 주체 빼고는 다 소송 관계인이고, 수사기관도 이게 소송 관계인입니다. 애매하죠? 왜냐면은 수사기관에 검사가 원래 포함이 돼요. 왜냐면 수사의 기관의 장이, 수사를 감독하는 사람이 검사임으로 포함이 되는데, 이게 소송 관계인으로 볼 때는 제외가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사법 경찰 관리만 소송 관계인으로 보겠죠. 피해자, 피해자는 주체로 봐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피해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를 묻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송의 주체는 오직 검사, 피고, 법원. 유의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고소인도 피고의 소송을 거는 사람이니까 주체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소송은 심판 받는 사람과 심판을 청구하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알겠죠? 법원. 자, 이게 법원이 항상 헷갈렸어요. 왜냐면은 건물상 법원도 있고, 재판을 하는 법원도 있고, 법의 근원지라는 법원도 있어요. 이 세 개가 있는데 이거를 따로 구분지어서 설명을 안 해줘요. 또 여러분들이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한자를 요새 책에서 다 설명을 빼더라고요. 저도 몰랐고, 그러니까 한자를 옆에 써놨는데 좋은 책들은 그걸 다 빼놨기 때문에 요새는 동음이의역이 알아서 혼돈이 심하죠.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찾아보고, 이때는 이음이고 이때는 이음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단독부는 1인 판사이므로 책임이 가중되고 신중 공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에는 단독죄와 합의죄를 병용을 하나 단독죄가 원칙입니다. 왜냐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1심에 갔어요. 1심에서 판사가 땅땅, 누가 봐도 제가 범죄인데 1심에서 판사가 땅땅땅 재판을 내렸어요. 그죠? 그거를 위로 올라가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설명이 이상하네.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1심, 2심, 3심을 간다고 하나, 예. 1심 판사의 경우 어떤 게 좋을까요? 자기가 진급을 잘하기 위해서 2심으로 많이 안 보내는 게 좋겠죠. 제일 피고인한테도 넌 이 정도 살아야 돼. 너가 생각해도 그렇지. 이런 형을 때려야 되고, 검사가 생각해도 판사님 얘는 이런 죄 저질렀으니까 이런 형 이 정도 살게 해야 돼요. 얘 유죄 맞습니다. 뭐 이런 거 해야겠죠.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소송 주체끼리 사이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할 만한 재판을 때리는 게 가장 타당하겠죠. 그래야지 가장 능력 있는 1심 법원이라 볼 수 있고, 최대한 1심 법원도 그런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최대한 그렇게 때려도 이제 둘 중 하나가 불평불만인 게 있으면은 2심으로 가는 거고, 2심으로 갔는데 또 불평불만이 있다, 또 3심으로 가는 거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걸러진다 해야 되죠. 그늘망이 있고 1심을 지난다. 그러면 걸러져서 뭐 100이었으면 처음에 100이었으면은 약 12, 2심으로 가고 또 2심을 지나치면은 한 3 정도가 3심으로 가고 알겠죠? 그렇게 걸러진다. 때문에 합의제랑 단독제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재판관이 많이 들까요? 합의제죠. 그죠? 한 번 재판을 하는데 세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1심은 단독제가 더 많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합의부는 2인 이상 합의제고 상소법원은 항의제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뭐 이 설명은 당연하죠. 합의해야 되니까 신속하지 못하다. 얘는 혼자 하니까 책임이 가중되고 신중, 공정하지 못하다. 자, 재판장은 재판하는 사람. 여기서 이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체인 경우 3명이 보겠죠. 보통 보면은 한 사람이 재판을 이끌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판결에서는 세 사람이 의견을 합치해야 되고 재판 절차는 이끌 때는 재판장이 필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조용히 하세요, 정숙하세요, 땅땅땅 치는 사람도 재판관이고, 자 지금 검사 말하세요, 뭐 이런 것도 하고, 피고 소란 피우지 마세요, 이런 것도 재판장이 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소송의 방향을 이끈다, 이런 것만 알면 돼요. 수명법관, 이제 특정한 소송 행위를 하도록 명 받았을 때 수명법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저도 잘 몰라요. 자, 그럼 수명법관이라고 특정 소송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법관이 있다, 이런 거만 아시면 돼요. 수탁판사가 좀 다른 개념인데, 이게 얘가 재판을 강주에서 봤는데 부산에서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소송행위의 일부가 진행돼야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촉탁판사, 수탁판사라고 합니다. 촉탁받은 사람을 수탁판사라고 한다. 예. 수임판사, 수소법원과는 독립해서 소송법상 권한, 그러니까 우리가 영장을 청구하잖아요. 그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증거랑 체포해서 심판 봐야 됩니다, 도망갈 우려가 있어요, 이러면서 영장을 청구하면은 이거를 심사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심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보이거든요. 검사가 또 글을 잘 써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데에는 뭐 개인적 원한 관계도 있지만 평소 도착증과 성격이 이상하였고 범죄 기질이 보였으며 또 재범자로 판명이 된다, 이렇게 뭐 써서 도망칠 우려가 높다, 형벌이 과함으로 도망칠 우려가 높다, 이렇게 탁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판사한테 탁 청구를 해요. 영장을 달라고. 그러면 영장이나 구속적 표심을 탁 내려준 그 판사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얘 범죄자 맞다, 맞으니까 주겠죠? 그죠? 맞으니까, 맞는 이미지로 가려고 하니까 영장을 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선입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법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할 때 법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수명 법관이 될 수 없다, 이 뜻이겠죠? 알겠죠? 예. 수임 판사는 수서법원과, 그러니까 소를 맡은 법원과 독립하여 다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개의 법관을 수임 판사라고 한다. 예. 뭐 구속적 부심이 뭐냐 물어보시면은 구속이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 이런 겁니다. 이제 법원의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법원의 개념. 법원의 관할, 이제 관할이 있는 거죠. 각 지방에 경찰청이 있듯 지방 검찰청도 있고 지방 법원도 있죠. 그런 게 법원의 관할이죠. 예. 지방 법원별로 1차, 2차, 3차 뭐 소송 걸기도 하고, 대법원이 제일 높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대법원 빼고는 뭐 1차 소송을 해야 되는 가정법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방법원, 이런 데에서 관할해야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자, 사무분배는 어떤 개념이냐? 이 관할이, 그러니까 지역 관할이 있고 사무 관할이 있고 법정 관할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관할이 있는데, 관할 자체가 담당하는 업무 이런 거고, 사무 분배는 뭐 가정법원은 가정 관련된 거, 아니면 뭐 어떤 범죄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경범죄 관련된 거, 뭐 중범죄 관련된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이거 그리고 재판권은 이제 이렇게 사무분배 구별하고 막 구분된 데에 잘못 넣었으면은 공소 기각 아니면은 관할 위반 이렇게 하는데, 관할권이었으면은 이제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관할 위반하는 거고, 재판권이 없을 때는 공소 기각, 소를 잘못 걸었다 공소 기각 하는 것입니다. 관할 위반은 무슨 뜻이죠? 이거는 그 관할을 맡은 곳에서 가다가 이제 맞는 거겠죠. 관할 위반이라고. 예. 하다가 스스로 공소기각을 못했을 때, 재판권이 없음을 모르고 공소기각을 못했을 때 이제 관할 위반이 뜨겠죠. 이게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니까 확 와닿았는데, 관할의 종류, 사건 관할과 직무 관할. 뭐 정 모르겠다면은 사토심 이거 등급 외워서, 두 문자 외워서 사토심만 외우세요. 사무 관할, 토지 관할, 신급 관할 이렇게 해서 객관식 선다가 4개 나오는데, 분명히 이 3개와 또 다른 하나가 나오겠죠. 그럼 옳은 거를 고르시 하면 그 하나를 고르면 되고, 틀린 것을 고르시 하면 또 그 하나를 고르면 돼요. 알겠죠? 또 직무 관할로는 재심, 비상 상고, 재정 신청 사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재심은 형이 이제 확정된 최종 판결 받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재심하는 거고, 비상 상고는 이제 그 재판을 검사가 기소를 안 할 때 비상 상고를 한다 하나? 밑에 내려가면 또 나오는데, 일단 그런 개념으로 알면 돼요. 검사가 소를 안 걸어줄 때 하는 그 재판도 있다. 왜 안 거냐? 나 소송 걸어달라.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걸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도 안 걸어주면은 이제 비상 상고가 되겠죠. 재정 신청 사건은 제가 잘 뭔지 모르겠어요. 법정 관할과 재정 관할. 법정 관할 사토심 또 나오죠. 이렇게 사토심. 예. 사토심. 저도 이게 사물 관할, 토지 관할, 신급 관할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항상 사토심 이렇게 외우기만 해가지고, 아마 신급 관할은 1심, 2심, 3심 이렇게 신급별로 다뤄야 할 사건들 말하는 것 같고, 토지 관할은 우리 지방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별로 있는 관할, 사물 관할은 뭐 돈 아니면 뭐 물건, 대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사물로 보나요? 예, 뭐 볼 수도 있겠죠. 재판에 의해서는 뭐 그런 개념 같아요. 재판에 의하여 관할이 결정되는 재정 관할이 있다. 읽어보시고, 사토심 항상 외우시면 됩니다. 사토심. 관할의 경합. 우리 관할의 경합범 이런 거 계속 나왔죠. 둘 이상 있을 때 뭐 서로 겨루는 거. 둘 이상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어떠한 법원이 관할권을 먼저 가질 것이냐, 이런 게 관할의 경합.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관할이 원칙적으로, 이건 좀 외우셔야 돼요. 법원이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왜 그래야 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도 틀렸어서 외워서 그냥 푼 문제인데, 법원이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왜냐면은 검사는 자기가 원하는데 이거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관할을 이거를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리고 당사자는 이를 이유로 항소 내지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직권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를 이유로 이제 관할 위반 뜨면은 재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항소 내지 상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 이게 좀 잘 외워지고 풀기가 더 쉬워요. 제척, 기피, 회피. 이게 제척, 법적 용어보다 느낌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척은 처음부터 못하는 거고, 기피는 이제 못하는 거고, 회피는 내가 나갈게, 이런 개념입니다. 이제 뜻을 설명해 드리자면, 제척은 이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미리 배제시키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 있을까요? 아까 수탁판사 말씀드렸죠. 수탁판사, 영장실질심사 제도에 참여한 사람. 뭐 이 사람들 이미 선입견이 박혀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제척시켜야겠죠. 예? 만약 이 사람들이 그 제척이 안 되고 가서 재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뭐 합의제나 단독 판사로 배정이 됐다. 행정상의 실수로. 그러면 이제 기피를 시켜야겠죠. 너 나가 이렇게. 아니면은 자기가 제척이 안 되고 재판을 맡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재판인데 라고 하면은 내가 나갈게. 회피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개념을 설명드렸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만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법원도
판사도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그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피해자의.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미 피고인의 소송 걸린 순간 끝난 거죠. 제일 높은 형, 무조건 유죄. 그죠? 그런 사람은 배제시키도록 하는 제도가 제척.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행여나 올라왔다 쳐도 지금부터 빠지게 하는 게 기피. 그리고 스스로 나가는 게 회피. 읽어보시면 스스로라는 말이 나오고 자발적.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빠지지 못한 사람. 그리고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미리 배제시키는 제도, 제척. 원인도 어느 정도 읽으면 되겠죠? 예. 이게 더 와닿죠? 그러니까 차이가 보면은 제척은 이제 가족이나 이런 게 좀 있다 하는 거랑 이렇게 더 조사하는 사람 뭐 이런 거 했을 때고, 더 나아가서 제척 사유 플러스 기피 사유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알겠죠? 이런 때가 어느 때가 있나요? 뭐 옛날에 괴롭혔던 사람이라거나 아니면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판을 받다가 그 재판장님, 그 옆에 오른쪽에 계신 저 법관분, 판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저랑 크게 싸운 적이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안 좋은 판단을 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요? 이러면서 고등학교 조사를 서로 다 할 테고 학벌이 같다 이러면 뭐 배제를 하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겠죠. 이제 검사로 넘어가네요. 예. 검사는 소송의 당사자고 주재자입니다. 소송의 맞죠? 주체죠. 소송의 주체, 소송의 당사자, 수사의 주재자. 주재자가 무슨 말이냐? 수사를 열고 감독하고 마무리 짓는 사람. 그리고 공소 제기권자, 공소 유지자, 재판 집행의 지휘 감독자. 이게 무슨 말이냐? 또 구속이나 아니면은 사형, 집행할 때도 검사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뭐 사형수들이 사형을 시킨다는데 검사도 이거를 합니다. 알겠죠? 소송법상 지휘, 수사의 주체에 보시면은 영장 청구, 증거 보존 청구, 증인신문 청구, 이거 다 검사가 한다고 하네요. 영장 청구는 그 형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영장 청구는 이게 그래서 핫한 이슈죠. 이 수사하는 형사들이 지금 하고 싶다고 지금 법을 바꾸려 하는 거고, 지금 아직까지도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권도 검사에게 있습니다. 나머지 이거는 그냥 소송상 필요한 절차구나. 당연히 소송 절차를 보다 보면은 당연히 이게 읽어져요. 증거 보존 청구권은 무엇이냐? 이제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할 경우가 있거나 유통기한이 있는 증거. 가령 길바닥에 이게 피자국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가 오면은 다 쓸려 내려가겠죠? 이런 거를 사진이나 그 도로를 뭐 특별 포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보존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권리도 누구에게 있다? 검사에게 있다. 증인신문 청구권도 증인이 뭐 아프거나 죽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미리 좀 증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검사가 한다. 수사지휘권,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틀린 문자가 뭐 있을까요? 사법경찰관은 판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한다. 틀린 말이죠. 수사 종결권, 공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의 종결권은 검사만이 가지고 있다. 판사만이 가지고 있다. X, 사법경찰관이 가지고 있다. X. 공소권의 주체, 공소 제기의 독점자. 이게 기소 독점주의라는 말이고, 이게 곧 기소 변경주의, 기소 변경주의, 기소 유예주의 뭐 이런 것까지 이어져요. 기소 독점주의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예외사항으로 이제 각 지방 경찰서장이 직결 심판을 할 수 있어요. 직결 심판이 무엇이냐? 20만 원 이하의 경범죄인가? 그런 거를 직접 판단을 해서 그 경범죄로 이게 판사한테 소를 거는 것이거든요. 직결 심판으로. 이런 거는 검사뿐만 아니라 지방 경찰서장도 가능하다. 경찰청장 말고 경찰서장. 맞나? 밑에 내려가면 또 나올 건데 맞을 거예요. 기소 편의주의는 공소 제기는 검사에게만 재량 인정돼서 가령 미성년자거나 뭐 범죄 구성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불구분리 논하지 않으면 따지지도 말라. 가정 환경이 어려웠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봐도 이거 소송 걸어도 애가 뭐 필요가 없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500원 훔쳤어요 제가. 길을 가다가 너무 뭐 장발장처럼 옛날에 빵 훔쳤으면 잡혀가긴 해야 되는데 제가 가다가 500원을 훔쳤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검사가 봤어요. 이 정의를 지키려면은 이게 거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굳이 이 수많은 소송 절차도 있고 안 그래도 사건 많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정의를 지키려면 거는 게 맞는데 이거를 소송에 걸어야 될까요? 아니죠. 이런 게 기소 편의주의. 기소 변경주의는 이제 우리 똑같죠? 그 친고죄에서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럼 1심 판결 선고 전이 언제까지인데요? 아, 그거는 이제 증거를 다 듣고 서로 이제 증인들에 대한 얘기를 다 듣고 이제 판사가 얘기를 꺼낼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취소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밑에 나오니까 좀만 더 갈게요. 계속. 이게 무슨 말이냐 기소 변경주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검사가 잠깐만 얘 강간죄도 있네? 이러면은 강간죄를 추가하고 싶을 때 기소 변경주의가 된다. 살인죄로 왔는데 알고 보니까 강간죄도 있다. 그럼 같이 논해야 되니까 재판장님 저희 취소하고 강간죄도 추가하겠습니다 하면은 기소장을 변경해서 다시 소를 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재판의 집행기간 아까 말했죠. 피고인 이 사람도 소송 당사자고 소송의 주체죠. 예. 피고인의 개념은 적법한 공소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순간 바로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피의자랑 피내사자가 또 차별되는 개념으로 나오는데 공소가 걸린 사람을 피의자라 한다. X. 혐의가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 합니다. 공소가 걸린 사람은 피고인, 무조건 피고인이에요.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자주 나오겠죠. 그리고 수사기관 내부에서 조사만 받는 사람을 피내사자라고 합니다. 또 가끔씩 뭐 재판 드라마 보면은 피의자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뭐 소설책 보면은 피의자 뭐 재판에 관해서 설명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틀린 말이고 오로지 피고인이 맞는 말입니다. 소송법상의 지위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 충분히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알겠죠?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소송이 걸린 순간 유죄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무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구속하면 안 되겠죠? 단 도망갈 우려가 있거나 뭐 적법한 재판 절차를 안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겠죠? 그런 것도 밑에서 나오고 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검사가 소를 걸었으니까 검사가 증명해라 이 뜻이에요. 살인을 저질렀으면은 기소가 되면은 굳이 자기가 이거를 피고인이 내가 안 저질렀어요 이걸 입증할 필요가 없이 검사가 이 사람 지문이 묻은 피 묻은 칼이 나왔다 라고 증거를 올리면은 그것만으로도 이제 거증 책임이 된 거고 그리고 반대로 이걸 깨야겠죠. 피고인은 이걸 깨면 되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뭐 반증을 들면 좋고 굳이 들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첫 번째 이 죄에 대한 거증 책임을 증거를 대야 되는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건 말하면 되고 진술 거부권도 있다. 언제서나 언제 어디서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 때문이냐? 무기평등의 원칙. 왜냐하면은 검사는 법적 달인이고 피고인 피의자는 오히려 우리가 말을 하면 불리할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무기평등의 원칙을 위해서 또 등장한 사례가 나오죠. 변호인. 이게 보조자죠. 보조자. 당사자 주체자 아니고 검사와 대등한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을 전문가로 고용을 하게 해서 피고인을 돕게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또 사선 변호인과 국선 변호인, 그러니까 개별 변호인과 나라에서 대주는 변호인이 있고 이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 변호인은 항상 있어야 돼요. 이 중범죄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데 국선 변호인으로 돈 없는 사람은 국가에서 이걸 해줘야겠죠. 국선 변호인을. 그 사유가 무엇이냐? 이거는 두 문자로만 외우고 가면 됩니다. 미칠놈 꺼지고 사무단삼. 우리 사무장삼이라는 게 자주 외웠었죠. 사무장삼. 사무장삼이 장기 3년 이상인 사람한테 그거 했죠. 현행범 체포라 했나? 이게 나중에 경호학에서 또 나오는데 사무장삼이 항상 자주 나오는 개념인데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사람을 현행범 체포할 땐가? 긴급 체포
그 사유로 배웠던 것 같은데. 잠깐 볼까요? 아, 여기 나오네. 긴급체포 때 장기 3년. 그죠? 사무장삼. 근데 국선 본회의 선임 사유에는 사무단삼. 맞죠? 아이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잘 외워지겠죠? 예. 이게 장기 3년 아니라는 점을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하죠. 빈곤할 때는, 이제 거진 때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OX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어야 한다. 틀린 말이죠.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국선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미칠놈 꺼지고 사무단삼. 미칠놈 꺼지고 사무단삼.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미성년자 70세 농화자 꺼지는 없고 9 구속된 때 4 사형 무기 단기 3년. 미칠놈 꺼지고 사무단삼. 이제 3장 다음부터 3장 가면 되네요. 3장 들어가기 전에 OX가 밑에 있을 건데 OX 깔짝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